한밤중의 총소리도, 강제 침입 흔적도, 어둠 속에서 도망치는 낯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미네소타의 한 조용한 시골집에서 한 남자가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그의 아내가 가벼운 부상과 끔찍한 침입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가정, 다정한 남편, 존경받는 간호사.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익숙한 모습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고 물건도 실종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상처는 너무 얕아서 실제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제니퍼 니비가 잠자는 남편을 공격한 범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장을 조작하고 스스로 부상을 입힌 후 16살 아들을 깨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919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저지른 심각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범죄였다. 금전적 동기, 불륜, 그리고 사랑의 선물이었던 총까지. 그런데 가장 소름 돋는 건 심각한 범죄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평온함이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불쌍한 피해자 역할을 할 각오를 한 듯. 1977년생인 제니퍼 리 니비는 오랜 기간 간호사로 일하며 16살 아들 브래디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그녀는 한때 강하고 근면하며 책임감 있는 여성으로 여겨졌습니다. 2007년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제니퍼는 전기 기술자로 일하며 아내는 젊고 온화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제임스 짐 니비를 만났습니다. 짐은 그녀보다 6살 어리고 결혼한 적이 없으며 검소한 삶을 살고 있으며 온화하고 조용하지만 진실한 성격으로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져 2008년 결혼하여 미네소타주 블루 어스 카운티 시골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는 평화로운 삶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짐은 좋은 남편이자 모범적인 새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브래디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야외 활동에 대한 사랑을 나누었으며 종종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따스한 분위기 뒤편에서 가족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 경제적 압박, 그리고 양육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제니퍼는 점점 조용해지고 거리를 두게 되었고, 짐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벌어지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이 곧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릴 범죄의 현장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제니퍼와 짐은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함께 낡은 집을 수리하고 주말마다 브래디와 캠핑을 하고 함께 요리하고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소박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짐은 항상 브래디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브래디에게 산탄총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뒷마당에서 고무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짐은 열심히 일했지만 수입은 적었습니다. 그동안 제니퍼는 병원과 요양원에서 일주일에 2-3번 간호 업무를 맡아 가게 운영비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재정적 압박은 제니퍼를 지치게 했고 평소 침착했던 짐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데 서툴렀습니다. 불만은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눈빛과 차가운 말투 속에 깊이 쌓여갔습니다. 브래디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와 집안일을 놓고 짐과 갈등을 빚습니다. 제니퍼는 두 남자, 조용한 남편과 반항적인 아이 사이에 끼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니퍼는 일기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 삶은 함정이야 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대화나 떠나기로 해결책을 찾는 대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택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맡겼던 총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2010년 8월
리비 가족의 작은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숨 막힐 듯 답답했다. 제니퍼는 끊임없이 돈 때문에 불평하며 마치 자신만 가족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짐과 제니퍼 사이의 반복적인 말다툼은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차갑고 지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생긴 균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제니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종종 밤늦게까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 사람은 제니퍼의 전 남자친구이자 짐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한 그렉 닐슨이었다. 추파를 던지는 메시지, 선정적인 셀카, 주말에 몰래 만나기로 한 계획은 모두 제니퍼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다. 짐은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반면 제니퍼는 짐 없이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8월 30일 저녁, 짐과 제니퍼는 사격 연습을 하러 뒷마당으로 나갔다. 짐이 아내에게 사준 산탄총은 사냥에 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선물이었고 울타리에 놓인 맥주캔 몇 개를 시험 사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제니퍼는 흥분했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었다. 총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장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밤은 평소처럼 총이 잠겨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브래디가 지하실에서 일찍 잠자리에 든 후 제니퍼는 평소처럼 진통제 몇 알을 먹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먹은 게 아니었다.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먹었다. 새벽 5시 30분이 되자 제니퍼는 잠에서 깨어 캐비닛을 열고 총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중대한 범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2010년 8월 31일 이른 아침 바깥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이 조용한 집 안 구석구석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제니퍼는 말없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니퍼는 탄약고로 가서 총알을 꺼내 산탄총에 장전했다. 짐이 얼마 전 사줬던 바로 그 총이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약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장면을 머릿속에 너무 많이 그려왔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총은 미닫이 유리문에 기대어 있었다. 어제 함께 사격 연습을 했던 곳이었다. 짐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옆으로 누워 있었다. 제니퍼는 침대로 걸어갔다. 얇은 털 담요를 살며시 끌어당겨 그의 어깨를 덮었다. 마치 가볍게 건드린 것처럼 총구를 그의 어깨 끝에 가져다 댔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경계가 사라졌다. 제니퍼는 총을 쏘았다. 밀폐된 방 안에는 둔탁한 폭발음만이 들렸고 그 후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짐은 방역할 기회가 없었다. 그는 심각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제니퍼가 사격 연습 중 보였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더니 제니퍼는 마치 피해자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다리에 가짜 상처를 만들고 목과 팔을 긁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끈과 부엌칼을 꺼내 의자와 가구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제니퍼는 브래디를 깨우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제니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시작한 것입니다. 2010년 8월 31일 이른 아침 블루어스 카운티 경찰은 제니퍼 니비로부터 침입자가 침실에서 남편 집 니비를 공격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제니퍼와 아들 브래디는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물건에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그들은 짐이 얇은 담요로 뒤덮인 채 침대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몸싸움이나 저항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을 가장 의심스럽게 만든 것은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문과 문은 온전했고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칼, 밧줄, 그리고 몇 가지 물건들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지럽게 만든 것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너무 깨끗했고 이상한 DNA나 특이한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제니퍼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의사는 그 상처가 외상이 심하고 관리가 가능하며 실제 공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부검 결과 짐은 잠자던 중 근거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총상은 집에 있던 산탄총과 일치했습니다. 제니퍼에게 사냥하러 가라고 준 바로 그 총이었습니다. 그 순간 의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집을 떠난 적이 없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수사관들은 제니퍼 니비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강제 침입 흔적이 없는 무단 침입, 아내는 경미한 부상만 입고 살아남았습니다. 실제 침입자가 침입했다기보다는 연출된 것처럼 보이는 장면. 제니퍼의 증언에서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촉에 의한 부상과 로프에 의한 구속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의사는 구속이나 끌림으로 인한 부상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로프는 완전히 깨끗했고 혈액, 머리카락, 실제 사용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제니퍼의 전화와 컴퓨터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짐의 전 남자친구이자 절친이었던 그렉 닐슨과 제니퍼 사이에 주고받은 애정 어린 문자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제니퍼는 외로움, 결혼 생활의 좌절,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토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몇 주 전 제니퍼가 짐을 위해 비밀리에 $25만 상당의 생명보험을 가입했고 자신을 보험금 수령자로 설정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명확한 재정적 동기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16살 아들 브래디도 별도로 증언을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지하실에서 잠이 들었고 어머니의 전화가 와서야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브래디가 처음에는 자신이 911에 신고했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제니퍼가 신고했다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으로 경찰은 브래디가 어머니에게 자신도 모르게 사건에 휘말렸다고 의심했고 브래디 자신도 점차 냉혹한 진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사건 후 처음 며칠 동안 제니퍼는 협조적이긴 했지만 피해자라는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울고 비참해 보였고 심지어 언론에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대로 된 눈물은 흘리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으며 항상 그렉이나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2010년 9월 10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자 경찰은 제니퍼 니비를 2급 가중 폭행 혐의로 공식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짐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 후 친구들과 가족들이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체포되었습니다. 제니퍼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후에도 침묵을 지켰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이자 간호사이자 아내였던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해자는 심각하고 교묘한 범죄를 꾸몄지만 정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블루어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신문실에서 제니퍼 니비는 두 손을 꽉 쥐고 허공을 응시하며 혼자 앉아 있었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압박하지 않고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전략이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신문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제니퍼가 한 말,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차분히 되짚어가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 남자친구 그렉 닐슨에 대한 질문에는 제니퍼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친밀한 문자 메시지와 셀카 사진이 담긴 인쇄물을 마주하자 그녀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제니퍼는 피해자 행세를 하려 애썼다. 그녀는 그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그저 두 오랜 친구 사이에 말문이 막힌 격려의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생명보험 정보, 침입 증거 부족, 그리고 브래디의 상반된 진술을 꺼내자 제니퍼는 떨기 시작했다. 6시간이 넘는 신문 끝에 제니퍼는 마침내 무너져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진통제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짐은 주거 마땅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탈출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총에 장전을 하고 방에 들어가 담요를 덮은 후 짐이 자는 동안 총을 쏘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현장 상황과 일치했습니다. 제니퍼는 다리, 목, 팔에 가짜 상처를 만들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차고에서 밧줄을, 부엌에서 칼을 가져오고 의자와 테이블을 이리저리 옮겨 가짜 장면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브래디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끔찍한 일에 끌려든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니퍼의 명백한 자백에 따라 경찰은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니퍼와 그렉 닐슨이 주고받은 모든 문자 메시지를 추출했는데 여기에는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짐이 사망하기 며칠 전에 만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니퍼가 살인사건 발생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단독 수혜자로 서명한 25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증권도 확보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총알이 집안에 있던 산탄총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상처와 제니퍼의 자백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밧줄, 부엌칼, 총, 시신 위치 등 물적 증거는 사진 촬영 후 봉인하여 보관했습니다. 범죄 현장 지도, 부검 보고서, 심지어 9.11 신고 전화 녹음 파일까지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은 이웃, 동료, 피해자 가족을 인터뷰하여 범죄 발생 전 몇 주 동안 부부 갈등, 재정적 압박, 그리고 제니퍼가 보였던 정신적 불안정의 징후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파일은 3주도 차에 되지 않아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심각한 범인 제니퍼 니비였습니다. 2012년 7월 9일 살인사건 발생 후 거의 2년 만에 제니퍼 니비는 2급 중범죄 폭행 혐의로 블루어스 카운티 킨베이 지방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이전 수감 기간 동안 그녀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공개적인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사 앞에 섰을 때 제니퍼는 예상치 못하게 25년 형을 선고받는 조건으로 유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종신형은 면했습니다. 재판은 짧았지만 숨 막힐 듯 숨 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짐 리비의 부모, 형제자매, 친구들까지 다수 참석했습니다. 피해자의 언니 레슬리 존스는 증언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며 제니퍼가 오빠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믿음까지 앗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는 재판 내내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작은 성경 위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녀는 목이 메어 그의 가족이 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짐의 가족에게는 그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25년형을 이처럼 심각하고 냉혈한 법 위반에 걸맞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제니퍼를 배신자, 착한 아내로 위장한 냉혈한 범죄자라고 칭했습니다. 법정은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비록 정의가 문서상으로 구현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형량도 남겨진 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니퍼 닙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한때 그녀를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친자식이 아닌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 애썼던 온화한 남자 짐 리비는 잠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없었고 믿었던 아내가 왜 침묵 속에 그의 삶을 끝내기로 해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16살 소년이었던 브래디는 새아버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어머니마저 잃었습니다. 그의 성인으로서의 삶 전체는 그날 아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줄도 모른 채 잠에서 깨어난 그 아침으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제니퍼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했던 짐의 가족은 이제 분노와 쓰라림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정의에 대한 믿음마저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25년 형은 인간의 생명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사람들을 구했던 간호사였던 제니퍼는 착한 아내로 위장한 가해자가 되어 섬뜩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어둠 속에 숨지 않고 저녁 식탁에 함께 앉아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징후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안감에 직면했을 때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 침묵이 비극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